작은 아시아 국가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말이 나왔던 순간 회의실은 조용해졌습니다. 압박하면 물러선다. 제재하면 협상 테이블에 앉는다. 이게 국제사회가 수십 년간 믿어온 공식이었으니까요. 그런데 팬데믹 한가운데 그 공식이 전혀 통하지 않는 나라를 저는 현장에서 목격했습니다. 모두가 멈췄을 때 그 나라는 움직였고 외면받았을 때 오히려 더 필요해졌습니다. 더 이해할 수 없었던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강한 나라 앞에서는 냉정했지만 약한 나라 앞에서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조건도 없었고 대가를 묻지도 않았습니다. 이건 우연도 감동을 위한 미담도 아닙니다. 한 나라가 150년 동안 버려본 적 없는 태도의 결과였습니다. 강해서 버틴 게 아니라 버텨왔기 때문에 강해진 건 아닐까요? 지금부터 강의실이 아니라 재난 현장에서 시작된 이야기, 제가 직접 본 그 나라의 진짜 모습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에 한국 최고라고 남겨주세요. 어디서 듣고 계신지도 함께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날 밤 격리소 창문 너머로 본 항구의 불빛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계약서에도 없던 화물선 하나가 들어왔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전 정말 뭔가 잘못 들은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상자를 열어보니 마스크, 방호복, 소독제가 가득 들어있더군요. 발송국은 한국. 그때 처음 생각했죠. 도대체 이 나라는 뭐지? 제 이름은 장피에르 뒤퐁입니다. 나이는 36이고요. 프랑스 파리에서 태어나 국제재난의학 전문의로 일한 지 10년째예요. 세계보건기구 산하 긴급대응팀에 소속돼서 전염병이나 재난이 터진 곳이면 어디든 파견되는 게 제 일이죠. 아프리카 에볼라 현장도 가봤고 중동 난민촌 의료 지원도 했었습니다. 그런 제가 동남아의 한 섬나라로 파견된 건 2020년 3월이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게 전 세계를 덮치기 시작한 바로 그때였죠. 솔직히 말하면 전 그때까지만 해도 제 자신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원에서 석사를 마쳤고 국제기구 회의에서 각국 보건장관들과 함께 팬데믹 대응 전략을 논의했거든요. 특히 기억나는 건 보스턴에서 열린 세미나였어요. 강당을 가득 메운 엘리트들 앞에서 한 교수가 이렇게 말했죠. 강한 국가는 공급을 통제한다. 위기 상황에서 물자를 쥔 자가 게임의 룰을 만든다. 그 말이 제 머릿속에 깊이 박혔습니다. 논리적이고 명확했으니까요. 공항에 내렸을 때 느낌부터 심상치 않았어요. 입국 심사대 직원들이 전부 마스크를 쓰고 있었고 대기실엔 사람이 거의 없었죠. 택시를 타고 임시 격리소로 향하는데 기사 아저씨가 라디오를 틀더군요. 뉴스에서 계속 나오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물자 부족, 국경 폐쇄, 자국민 우선. 격리소에 도착하니 이미 현지 의료진 30명 정도가 대기하고 있었어요. 책임자인 로베르토 박사가 악수를 청하며 말했죠. 잘 오셨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손에 남은 마스크가 200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200개요. 환자는 하루에 50명씩 늘어나고 있었는데 말이죠. 계약했던 물자는요? 제가 물었습니다. 로베르토 박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유럽 쪽 공급업체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했습니다. 자국 정부가 수출 금지 명령을 내렸다고 하더군요. 그날 밤 첫 회의가 열렸습니다. 책상 위엔 각국에서 온 의료진 15명이 둘러앉았죠. 세계보건기구 본부와 화상으로 연결된 모니터 너머로 제네바 사무실 팀장이 말했어요. 현재 유럽과 북미 전역이 봉쇄 상태입니다. 추가 물자 지원은 당분간 어렵습니다. 당분간이 얼마죠? 옆에 앉은 독일 출신 간호사가 물었어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냥 침묵만 흘렀죠. 모니터 속 팀장의 표정이 일그러지는 게 보였어요.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을 때 로베르토 박사가 제 옆에 섰습니다. 장 박사, 솔직히 얼마나 버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전 대답하지 못했어요. 하버드에서 배운 공식대로라면 우린 이미 게임에서 진 거였으니까요. 물자를 통제하는 건 강대국들이었고 우린 그저 공급을 기다리는 약소국 의료진일 뿐이었죠.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창밖을 봤습니다. 어두운 바다 너머 어딘가에서 화물선들이 움직이고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배들은 이곳으로 오지 않을 겁니다. 계약서보다 자국민이 우선이니까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배운 대로 세상은 움직이지 않는 걸까? 강한 나라가 공급을 통제한다는 공식이 맞다면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겪는 이 무력함은 뭐란 말인가? 그때만 해도 몰랐습니다. 불과 사흘 후 제가 배운 모든 공식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될 줄은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지고 있었어요. 격리소에 수용된 환자가 200명을 넘어섰고 의료진 중 3명이 발열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죠. 마스크 재고는 바닥났고 방호복은 재사용하느라 찢어진 부분을 테이프로 덧대는 지경이었습니다. 그날 오전 회의는 최악이었어요. 로베르토 박사가 서류를 책상에 내려놓으며 말했죠. 유럽연합본부에서 공식 답변이 왔습니다. 현재로선 추가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누군가 한숨을 쉬는 소리만 들렸죠. 그럼 우리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스페인에서 온 간호사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환자들은 계속 들어오는데 우리 보고 맨손으로 치료하라는 겁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복도에서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철수 준비를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본국에 귀국 요청을 넣어야 할 것 같아. 저도 솔직히 그 생각을 했어요. 이건 우리 능력 밖의 문제였으니까요. 오후 3시쯤이었을 겁니다. 격리소 사무실 전화벨이 울렸어요. 로베르토 박사가 받더니 갑자기 표정이 굳어지더군요. 수화기를 든 채로 한참을 말없이 듣기만 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이렇게 물었죠. 지금 항구에 있다고요? 예정에 없던 배가요? 전 그때 무슨 일인지 몰랐습니다. 로베르토 박사가 전화를 끊고 우리를 봤어요. 항구관리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화물선 한 척이 입항했다는데 선적 목록에 우리 격리소 이름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주문한 거예요? 제가 물었죠. 로베르토 박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계약서에도 발주 기록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화물이 우리 앞으로 온 거예요. 저녁 6시 항구에서 트럭 3대가 격리소 앞에 섰습니다. 상자들이 하나씩 내려졌어요. 갈색 골판지 상자였는데 옆면에 한글로 뭔가 적혀 있더군요. 통역을 부탁했더니 KF 마스크라고 쓰여 있다고 했습니다. 상자를 열었습니다. 마스크가 빽빽하게 들어있었어요. 한 상자에 500장씩 20상자였죠. 그 다음 상자는 방호복이었습니다. 일회용이 아니라 재사용 가능한 의료용 방호복이었어요. 세 번째 상자엔 손 소독제통이 100개 넘게 들어있었습니다. 발송국이 어딥니까? 로베르토 박사가 물었어요. 트럭 기사가 서류를 확인하더니 대답했죠. 대한민국입니다. 한국이라고요. 저는 그 순간 멍했어요. 한국이요? 계약서에도 없고 요청한 적도 없는데 한국에서 물자를 보냈다는 겁니까? 상자 안에 편지 한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통역이 읽어줬어요. 귀 기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작은 도움이지만 필요한 곳에 쓰이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외교부. 그게 전부였어요. 조건도 계약 조항도 보상 요구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다시 회의가 열렸습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로베르토 박사가 말했죠. 일단 당장의 위기는 넘겼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저도 이해가 안 갑니다. 왜 한국이 우릴 도운 걸까요?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전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하버드에서 배운 공식과 완전히 다른 일이 벌어진 거였으니까요. 계약도 없고 이익도 없는데 물자를 보낸 나라. 그게 한국이었습니다. 도대체 이 나라는 무슨 생각으로 움직이는 걸까요? 임무보고서를 작성하는 게 제 일이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본부에 제출할 문서였는데 각국의 지원 현황을 정리하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한국이라는 이름이 자꾸 눈에 띄는 겁니다. 의료 분야만이 아니었어요. 파일을 뒤지다 보니 작년 필리핀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태풍 피해 지역에 긴급 의료 장비를 지원한 나라 목록이 있었는데 거기에도 한국이 있더군요. 그런데 특이한 점이 하나 있었어요. 납기 준수율 100%, 사후 관리 지속이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다른 나라들은 어땠을까요? 미국은 물자 지원 완료라고만 돼 있었고 유럽연합은 일부 지연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중국은 지원 물량 축소라는 메모가 달려 있었죠. 근데 한국만 유일하게 약속 이행 완료, 기술 교육 병행이라고 상세하게 기록돼 있었어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전 데이터베이스를 더 뒤져봤어요. 이번엔 다른 분야 보고서들을 찾아봤죠. 국방협력 보고서에서 말레이시아 사례를 봤습니다. 한국산 경비함을 도입한 건데 여기에도 비슷한 평가가 있었어요. 계약 기간 내 인도 완료, 정비 교육 6개월 제공, 부품 공급 체계 구축이라고요. 그 다음엔 동유럽 폴란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방공 미사일 시스템 도입 건이었는데 담당자 코멘트가 인상적이었어요. 한국 측은 단순 판매가 아닌 기술 이전까지 포함한 패키지를 제안했다. 타국 업체들이 기술 보완을 이유로 거부한 부분까지 공유 의사를 밝혔다. 전 점점 더 궁금해졌습니다. 이게 우연일 수가 없었어요. 의료 지원, 방산 수출, 재난 구호. 분야는 달라도 패턴이 똑같았거든요. 한국은 물건만 보내는 게 아니라 뭔가 더 보내고 있었어요. 일주일 후 로베르토 박사와 저녁을 먹다가 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박사님, 한국이 우리한테 물자 보낸 거 다른 나라들도 비슷한 경험이 있는 것 같아요. 로베르토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죠. 저도 들었습니다. 작년에 아프리카 쪽 의료 봉사 갔던 동료가 비슷한 얘기를 하더군요. 한국 의료진이 장비만 주고 간 게 아니라 현지 직원들 교육까지 시키고 갔다고요. 그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로베르토 박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글쎄요. 하지만 확실한 건 저 사람들은 단기적 이익을 보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관계를 만들고 있어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노트북을 켰습니다. 한국에 대해 검색해봤죠.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불과 70년 전만 해도 이 나라는 세계 최빈국이었다는 겁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70달러. 아프리카 극빈국보다 가난했던 나라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반도체, 조선, 자동차, 전자제품. 세계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이 최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었죠. 전쟁의 폐허에서 이렇게 올라온 나라가 이제 다른 나라를 돕고 있었던 겁니다. 그제야 뭔가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한국은 도움을 받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아는 거예요. 위기 상황에서 진짜 필요한 게 뭔지를요. 물자만으론 부족하다는 걸요. 기술과 교육과 지속 가능한 시스템이 함께 와야 한다는 걸요. 하버드에서 배운 공식이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강한 나라가 공급을 통제하는 건 맞아요. 하지만 한국은 다른 방식으로 강해진 거였죠. 통제가 아니라 신뢰로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팬데믹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상황은 더 나빠지고 있었죠. 환자 수는 줄어들었지만 다른 문제가 터진 겁니다. 경제가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섬나라 수도에서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처음엔 평화적이었어요. 일자리를 달라, 식량을 달라는 구호를 외치는 정도였죠.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자 분위기가 험악해졌습니다. 상점들이 약탈당했고 경찰서가 불탔어요. 더 큰 문제는 북쪽 산악지대에서 왔습니다. 10년 전부터 정부와 대립하던 무장 반군 조직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로베르토 박사가 긴급 회의를 소집했을 때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오늘 아침 국방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반군이 해안 쪽으로 내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가까이 온 겁니까? 독일 간호사가 물었어요. 항구에서 30km 지점입니다. 로베르토 박사의 대답에 회의실이 술렁였죠. 30km요. 차로 30분 거리였습니다. 그날 오후 세계보건기구 본부에서 화상회의 요청이 왔습니다. 모니터 속 제네바 팀장이 말했어요. 현지 상황을 검토한 결과 의료진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단계적 철수를 권고합니다. 철수라는 단어가 회의실에 떨어졌습니다. 환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제가 물었죠. 팀장은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어요. 현지 의료진에게 인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현지 의료진이요. 장비도 부족하고 인력도 부족한 그 사람들한테 200명 넘는 환자를 맡기라는 겁니까? 저녁이 되자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멀리서였지만 분명한 총성이었어요. 격리소 경비원들이 긴장한 표로 막로에 올라갔죠. 환자들도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버려지는 거예요? 한 환자가 제 손을 잡고 물었어요. 전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혼자 사무실에 남았습니다. 하버드에서 배운 이론들이 떠올랐어요. 위기 상황에서 중소국은 강대국의 보호에 의존한다. 맞는 말이었죠.
실제로 지금 이 섬나라 정부는 미국의 군사 지원을 요청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답은 없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어두운 바다가 보였죠. 저 너머 어딘가에 안전한 나라들이 있을 겁니다. 프랑스, 미국, 영국. 거기선 사람들이 편안하게 잠들고 있겠죠. 근데 여긴 총소리가 들리고 환자들은 떨고 있고 의료진은 철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전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배운 공식들이 다 맞았습니다.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돕는다는 것도, 위기 때 자국민을 우선한다는 것도 모두 맞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그 공식대로라면 우린 이미 끝난 겁니다. 아무도 우릴 구하러 오지 않을 테니까요. 다음 날 아침 회의에서 로베르토 박사가 발표했습니다. 본국 정부들로부터 귀국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이틀 내로 철수를 완료해야 합니다. 누군가 한숨을 쉬었어요. 또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죠.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회의가 끝나갈 무렵 현지 해군 장교 한 명이 회의실로 들어왔어요. 계급장을 보니 중령쯤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가 로베르토 박사에게 말했죠. 격리 소방어는 우리가 맡겠습니다. 의료진들은 환자 치료에만 집중하십시오. 그 말투가 이상하게 침착했어요. 총소리가 들리는 상황에서 너무 차분한 거예요. 마치 이미 준비가 돼 있다는 듯이요. 전 그때 몰랐습니다. 정말로 준비가 돼 있었다는 걸요. 이틀 후 새벽이었습니다. 격리소 앞 도로에 군용 트럭 5대가 멈춰 섰어요. 현지 해군 병력 100명 정도가 내렸죠. 그들이 하역하는 장비를 보고 전 깜짝 놀랐습니다. 최신형 통신 장비, 야간 투시경, 그리고 본 적 없는 형태의 경비정이었어요. 로베르토 박사가 중령에게 물었습니다. 이 장비들은 어디서 온 겁니까? 중령이 대답했죠. 6개월 전에 도착했습니다. 한국에서 온 거예요. 또 한국이었습니다. 전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6개월 전이요? 그때 이미 이런 상황을 예상한 겁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중령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니요. 우리도 몰랐습니다. 그냥 계약대로 장비가 왔고 교육이 진행됐을 뿐이죠. 근데 지금 보니 필요한 시기에 딱 맞춰온 거더군요. 오전 10시쯤 경비정이 출항했습니다. 해안선을 따라 순찰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중령이 설명했죠. 저 경비정은 한국 업체가 만든 겁니다. 작년 9월에 인도됐는데 정비 교육까지 3개월 동안 받았어요. 부품 공급 계약도 10년치 돼 있고요. 10년이요? 로베르토 박사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게 정상입니까? 중령이 웃었어요. 다른 나라 업체들은 2년치도 보장 안 해줍니다. 부품이 필요하면 그때그때 주문하라고 하죠. 근데 한국은 달랐어요. 처음부터 장기 운용을 전제로 계약서를 썼습니다. 오후가 되자 해안 경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레이더 시스템이 작동하기 시작했고 통신망이 구축됐어요. 중령이 자랑스럽게 말했죠. 이 통합방어 시스템도 한국 기술자들이 설치해준 겁니다. 작년 12월에 완공됐어요. 전 점점 이해가 안 됐습니다. 팬데믹이 터진 건 올해 초예요. 그런데 한국은 작년부터 이미 이 섬나라에 장비를 보내고 교육을 시키고 시스템을 구축해뒀던 겁니다. 마치 미래를 예측한 것처럼요. 그날 저녁 중령과 단둘이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중령님, 솔직히 여쭤봐도 될까요? 한국은 왜 이렇게까지 하는 겁니까? 중령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글쎄요. 하지만 계약 협상할 때 한국 측 대표가 했던 말이 기억납니다. 뭐라고 했는데요? 제가 물었죠. 중령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무기를 파는 게 아니라 시스템을 판다고 했어요. 그리고 시스템이란 건 위기 때 작동해야 의미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교육과 정비와 부품 공급을 계약에 다 넣은 거라고요. 이틀 후 반군이 해안에서 15km 지점까지 접근했습니다. 긴장된 밤이었어요. 하지만 현지 해군은 침착했습니다. 레이더가 반군 이동을 실시간으로 포착했고 경비정이 차단 작전을 펼쳤죠. 새벽녘에 반군은 후퇴했습니다. 로베르토 박사가 중령에게 감사 인사를 했을 때 중령이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 사람들한테 감사해야죠. 저 장비들 없었으면 우리도 손 쓸 방법이 없었을 겁니다. 그 말이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전 그제야 깨달았어요. 한국이 보낸 건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위기를 견딜 수 있는 능력이었어요.
마스크와 방호복만 보낸 게 아니라 의료 시스템을 보냈고 경비정만 보낸 게 아니라 방어 능력을 보낸 거였죠. 다른 나라들은 물건을 팔았습니다. 한국은 미래를 함께 준비했어요. 그 차이가 지금 이 순간 생명을 살리고 있었습니다. 한 달 후 상황이 안정되면서 전 임무를 마치고 귀국 준비를 했습니다. 짐을 싸면서도 머릿속은 온통 한국 생각뿐이었어요. 도대체 이 나라는 왜 이렇게 움직이는 걸까? 그냥 착해서?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파리로 돌아온 뒤에도 궁금증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전 도서관에 가서 한국 역사책을 빌렸어요. 처음엔 그냥 호기심이었죠. 근데 읽다 보니 뭔가 이상한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19세기 말 조선이라는 나라 이야기가 나왔어요. 당시 동아시아는 서양 열강의 각축장이었죠. 청나라는 영국에 굴복했고 일본은 서양 문물을 받아들였습니다. 조선은 어땠을까요? 책에 이런 대목이 있었습니다. 1871년 미국이 조선과 통상조약을 맺으려 했을 때 조선은 거부했다. 군사력으로 밀렸지만 협상 테이블에 앉지 않았다. 전 처음엔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약한 나라가 강한 나라의 제안을 거부한 걸까?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조선 조정은 불평등 조약을 맺느니 전쟁을 선택했다. 이익보다 명분을 택한 것이다. 명분이요. 이상한 단어였어요. 현대 국제관계에선 이익이 전부인데 이 나라는 명분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더 읽어내려갔습니다. 1882년 조선은 결국 조약을 맺었다. 하지만 끝까지 대등한 조건을 요구했고 일부는 관철시켰다. 여기서 뭔가 느껴졌어요. 이 나라는 지는 상황에서도 기준을 버리지 않았던 거예요. 2024년 2월 전 프랑스 국립도서관에서 한국 근현대사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한 한국학 교수가 발표를 했는데 이런 말이 기억에 남았어요. 한국은 굴복을 모르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지만 굴복할 때도 최소한의 선을 지키려 했던 나라죠. 세미나가 끝나고 교수에게 질문했습니다. 그 태도가 지금까지 이어지는 겁니까? 교수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한국 기업들 보세요. 납기를 지키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그게 어디서 온 거겠어요? 약속은 지켜야 한다는 문화적 DNA 아니겠습니까? 전 그제야 연결고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19세기 조선이 지켰던 명분, 그게 21세기 한국의 납기가 된 거예요. 형태는 바뀌었지만 본질은 같았습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기준은 남긴다는 태도요. 다음 날 전 한국대사관 문화원을 찾아갔습니다. 거기서 한국 전쟁 다큐멘터리를 봤어요. 1950년 이 나라는 완전히 폐허가 됐더군요. 서울 인구가 절반으로 줄었고 공장은 전부 파괴됐습니다. 근데 70년 후 어떻게 됐습니까?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 됐어요. 반도체, 조선, 자동차, 전자제품. 모든 분야에서 최상위권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다큐멘터리 마지막 부분에서 한 한국 기업인이 인터뷰했습니다. 우리는 신뢰밖에 팔 게 없었어요. 기술도 자본도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납기를 지켰고 품질을 지켰고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게 우리가 세계 시장에서 살아남은 방법이었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전율이 왔습니다. 맞아요. 한국은 신뢰로 시작한 나라였어요. 가진 게 없었기에 약속을 무기로 삼았고 그게 지금까지 이어진 겁니다. 격리소에 보낸 마스크도 경비정도 모두 같은 논리였던 거예요. 전파리 아파트로 돌아와 노트를 펼쳤습니다. 19세기 조선부터 21세기 한국까지 150년의 시간이 하나의 선으로 연결됐어요. 굴복하지 않는 태도, 기준을 지키는 문화, 약속을 무기로 삼는 전략. 이게 한국이라는 나라를 만든 거였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전 다시 국제재난의학회 세미나에 참석했어요. 이번엔 발표자였죠. 주제는 팬데믹 시기 국제협력의 새로운 모델이었습니다. 강단에 서서 청중들을 봤습니다. 하버드, 옥스퍼드, 소르본 출신 엘리트들이 가득했어요. 1년 전 제가 그들과 같은 자리에 앉아 강한 국가는 공급을 통제한다는 공식을 배웠었죠. 근데 지금 전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전 동남아 현장에서 배웠습니다. 진짜 강함이 뭔지를요. 프레젠테이션 첫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격리소 사진이었습니다. 이 격리소에는 계약서에 없던 물자가 도착했습니다. 발송국은 한국이었죠. 청중들이 메모하기 시작했습니다.
전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흥미로운 건 이게 일회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필리핀, 말레이시아, 폴란드. 여러 나라에서 비슷한 사례가 반복됐거든요. 한 교수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게 전략적 계산 아닙니까? 영향력 확대를 위한? 좋은 질문이었어요. 1년 전 제 생각도 그랬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죠. 아니요. 전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본 건 계산이 아니라 시스템이었습니다. 19세기 조선이 명분을 지켰던 태도가 현대 한국의 납기 준수로 진화한 거예요. 이건 일시적 전략이 아니라 150년간 쌓인 문화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에 숫자들을 띄웠어요. 한국 방산 수출 계약, 납기 준수율 98%, 유럽 평균은 72%, 미국은 65%입니다. 이 차이가 뭘 의미할까요? 단순히 성실함이 아닙니다. 약속을 안 지키면 다음 기회가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청중 한 명이 질문했습니다. 그럼 한국은 손해를 감수한다는 겁니까? 전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단기적으론 그렇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론 다릅니다. 신뢰는 복리로 쌓이거든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현지 해군 중령이 경비정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이 경비정은 작년에 도착했습니다. 팬데믹이 터지기 6개월 전이죠. 한국은 미래를 예측한 게 아닙니다. 그냥 계약을 지킨 거예요. 납기를 어기지 않았고 교육을 약속대로 했고 부품 공급을 10년치 보장했습니다. 그래서 위기가 왔을 때 이 시스템이 작동했어요. 다른 나라 장비들은 부품이 없어서 멈춰 있을 때 한국 장비는 돌아갔습니다. 이게 차이예요. 제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세미나가 끝나고 한 원로 교수가 다가왔어요. 흥미로운 발표였습니다. 하지만 이건 예외 아닙니까? 일반화하기엔 무리가 있어 보이는데요. 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1년 전 저도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확신해요. 이게 새로운 기준이 될 거라고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노트를 정리했습니다. 조선의 명분, 한국의 납기, 격리소의 마스크, 해안의 경비정. 모든 게 하나의 논리로 수렴됐어요. 약속을 지키는 나라는 위기 때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강해지죠. 전 깨달았어요. 한국이 보여준 건 새로운 강함의 정의였습니다.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아니라 신뢰 시스템이요. 150년 동안 굴복을 거부하며 쌓아온 태도가 이제 무기가 된 거였죠. 다음 날 아침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본부에서 온 메일이었어요. 귀하의 보고서가 채택됐습니다. 다음 회의 안건으로 상정하겠습니다. 제 보고서 제목은 이랬습니다. 신뢰 기반 국제 협력 모델, 한국 사례를 중심으로. 1년 후, 전 다시 그 섬나라를 찾았습니다. 이번엔 의료 지원이 아니라 후속 조사 목적이었어요. 격리소는 이미 문을 닫았고 환자들은 모두 회복해서 집으로 돌아갔죠. 공항에 내리니 로베르토 박사가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장 박사. 악수를 하는데 그의 손이 단단했어요. 1년 전 그 불안했던 손길과는 달랐습니다. 차를 타고 가면서 물었죠. 그 후로 어떻게 지내셨어요? 로베르토 박사가 웃었습니다. 보여드릴 게 있어요. 차는 옛 격리소가 아니라 항구 쪽으로 향했어요. 항구에 도착하니 새로운 건물이 보였습니다. 국립감염병센터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죠. 작년에 완공됐습니다. 한국 정부 지원으로요. 로베르토 박사가 설명했어요. 안으로 들어가니 최신 장비들이 가득했습니다. 음압격리실, 생물안전실험실, 원격 진료 시스템. 이것도 다 한국에서 온 겁니까? 제가 물었죠. 로베르토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장비만이 아닙니다. 우리 직원 15명이 서울에 가서 6개월 동안 교육받고 왔어요. 실험실에서 현지 의료진 1명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1년 전 격리소에서 봤던 간호사였어요. 기억나세요? 그녀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지금 뭐 하세요? 제가 물었죠. 문자 진단 검사요. 서울에서 배워온 거예요. 로베르토 박사가 커피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1년 전 우린 무너질 뻔했죠. 근데 지금 보세요. 우리만의 시스템이 생겼어요. 한국이 물건만 준 게 아니라 능력을 준 겁니다. 오후엔 해안경비대를 방문했습니다. 1년 전 봤던 중령이 반겼어요. 잘 오셨습니다.
보여드릴 게 있어요. 우린 경비정에 올랐죠. 작년에 봤던 그 배였습니다. 아직도 잘 돌아가네요. 제가 말했어요. 중령이 웃었습니다. 당연하죠. 한국 측이 3개월마다 점검 나와요. 부품도 정기적으로 공급되고요. 계약서에 다 써 있었거든요. 배가 출항했습니다. 바다 위를 달리면서 중령이 말했어요. 작년 그 위기 이후로 우리 해군이 달라졌어요. 장비만 믿는 게 아니라 시스템을 믿게 됐죠. 한국이 우리한테 준 게 바로 그겁니다. 저녁이 되어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어요. 1년 전 이 바다는 불안으로 가득했었죠. 총소리가 들리고 철수 명령이 내려지고 모두가 포기하려던 그때요. 근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항구엔 불빛이 환했고 경비정이 조용히 순찰하고 있었어요. 센터엔 훈련받은 의료진이 있었고 시스템은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1년 만에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된 거예요. 노트북을 열어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정했어요. 신뢰가 만든 변화, 1년간의 기록. 키보드를 두드리면서 생각했죠. 강함이 뭘까요? 군사력일까요? 경제력일까요? 아니면 영향력일까요? 1년 전 제 대답은 그랬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진짜 강함은 약속을 지키는 능력입니다. 위기 속에서도 납기를 보내고 교육을 제공하고 시스템을 남기는 능력이요. 한국은 강대국이 된 나라가 아닙니다.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나라가 됐어요. 왜냐고요? 150년 동안 굴복을 거부하며 쌓아온 신뢰 때문입니다. 그 신뢰가 이제 무기가 됐죠. 마지막 문장을 쓰고 저장 버튼을 눌렀습니다. 창밖을 다시 봤어요. 어두운 바다 위로 경비정의 불빛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을 보면서 생각했죠. 세상에는 힘으로 움직이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뢰로 움직이는 나라도 있어요. 한국이 바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전 그 나라에서 진짜 강함이 뭔지 배웠습니다. 비행기 티켓은 모레 오후였습니다. 파리로 돌아가면 또 다른 현장이 기다리고 있겠죠. 하지만 이제 전 압니다. 위기가 와도 끝은 아니라는 걸요. 어딘가엔 약속을 지키는 나라가 있고 그 약속이 생명을 살린다는 걸요.